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 수업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배운 거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시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도 바로 기억해줘야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실천적인 개념은 어떻고 목적적인 개념은 어떤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장애인 복지의 목적은 뭐냐? 잊어먹지 맙시다. 빨간 글자. 장애인의 사회통합. 그렇죠? 그리고 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의 목적,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의 그 이념 6가지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장애인이라는 걸로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종교적 모델에서 개인적 모델 쭉 넘어오면서 사회적 모델과 보편적인 모델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 안에 장애인 복지 자체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 자체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것과 중증 장애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 맞아, 기억나. 얘기 들으면 꼭 기억나요. 그렇죠? 시험 볼 때만 기억이 안 나. 이게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 들을 때 꼭 기억났던 거 기억하셔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혹시 알아요? 나올지? 자, 그 개념 얘기를 했었고, 우리 장애라는 것 안에, 그렇죠? 장애 안에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있고 사회적 분리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개인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 의식 장애, 능력 장애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환경, 사회적 장애 안에는 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거, 문화적 환경과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심리 사회적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으로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 잠깐 얘기했던 이념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는 정상화와 우리가 자립의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통합과 참가라는 개념에서 참가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정책 참여, 이 결정 과정에서의 본인의 참가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끝냈어요, 제가. 왜? 갈 길이 멀어서. 자, 오늘은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상 이제 길지 않은 시간, 길다면 길고,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면서 지겨우면 길 거고, 재밌으면 엄청 짧을 텐데요, 이 시간이. 자, 우리가 지금 이 장애인 복지 역사를 하면서 이제 세계의 역사, 서구를 중심으로 가는 세계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상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과거를 알아야, 저는 옛날에 이 국사 이런 거 싫어했는데 살다 보니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겠더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과거의 장애인 복지가 형성되어 온 역사를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장애인 복지 일단 서구, 세계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국사 너무 싫어해. 인정해요. 저도 싫어해요. 하지만 좀 가봅시다. 일단 그래서 국사 지겨우니까 세계사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은 세계의 장애인 복지, 뭐 서구의 장애인 복지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고대입니다. 고대. 나 고대 너무 잘한다. 나 살아봤어. 아니야, 내 필상에 예전에 내가 고대에 살아본 것 같아. 경험이 있어. 기억이 있어. 그런 사람 없죠? 자, 우리가 그동안 흘러왔었던 장애의 관념과도 맞물려 떨어집니다. 개념과도. 자,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가는 원시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간주가 됐었죠. 장애인 자체가. 그리고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쓸모있고 이성적인 사람들만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냐면 플라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애인은 쓸모없고 이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양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아예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언급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 고대에서는 언급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우리가 이 고대나 예전의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남아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는 뭘 통해서 한다? 문헌이나 유물이나 유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 시대를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를 갈 때 구약 성경을 놓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구약 성경상에는 장애인과 빈민을 보호했다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을 하거나, 그렇죠? 못 듣는다고 악담하지 안 들리는데 뭐 어때? 이거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라는 레위기인가 어딘가, 저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안에서 장애인과 빈민을 보호했었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상에는 시각장애는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벌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쳐서 미치게도 하시고 눈 멀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면서 그 시대에는 시각장애는 뜻을 거역했을 경우에 처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또 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금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물로 바칠 때는 깨끗한 것들, 깨끗한 사람들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매춘부나 월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바치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부분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생활을 해왔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장애 영화를 오타가 또 났네요. 상해가 아니고 살해. 상해 정도는 좋죠. 살해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녀가 많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자, 모두를 죽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 자녀가 많을 시가 몇 명까지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긴 했었고요. 또 스파르타에서는 법으로 기형인 영아를 죽이는 것을 의무화했었대요. 근데 기형이다 보니까 지체장애만 죽었어요. 지적이나 청각이나 바깥으로 형태가 이상하지 않은 영아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저걸 볼 때마다 이제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요. 우리도 아이들 가지면 기형아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의무화가 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를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쭉 해왔는데요. 첫째, 둘째를 가졌을 때도 전부 다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형아 검사하기 전날 저랑 제 남편도 장애인 복지를 같이 하는 사회복지사였는데요.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 기형아 검사에서 만약에 기형아로 나오면 어떡하지?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소위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다는 이 전문가들이 말 더듬는 거 봐요. 아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뱃속에 아이를 놓고 태동을 느끼고 하는 시점에 내 아이가 기형아이면 나는 못 놓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 신랑은 야 그래도 낳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못 놓겠어. 나는 안 놓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상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가 기형아 검사를 기본적으로 다 하죠. 필수 검사로. 근데 이거 왜 하지? 뱃속에 기형아가 있으면 그렇다고 기형이 아닌 아이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렇다면 법으로는 뭐 기형인 아이들을 뭐 하는 예전에 고대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쩌면 본인의 스스로의 가치에 따라서 미리 기형이나 영아를 알아서 뭔가 정리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나쁜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좀 있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지금 고대 그리스 얘기하고 스파르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 기억 안 나고 제가 얘기했던 기형아 얘기만 또 기억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제 사족을 좀 달아봤고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에서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그리스에게는 공적 지원을 제공을 했었대요. 그리고 연금도 지급을 하고 보장구를 사용하게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상황과 장애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고대 보고 있는데요. 고대 이제 로마 초기의 로마법에서는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줬대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는 장애인 들은 이 결혼하고 뭐 재산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럴 때 이제 법적 의무들을 면제를 해줬었는데 말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또 보호를 해주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6세기에 유스티나누스법에서는 장애인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대요. 그래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권리들을 기술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제 남아 있고요. 로마에서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것처럼 또 여겨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학대를 해야 되고 이들이 부정을 행할까봐 부정 방지책으로 감옥 문직이나 뭐 이렇게 시키기도 했었고 또 맹인들은 버려지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이제 청각, 뭐 언어 장애들은 리벨강에다가 던져서 익사를 시켰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하고요. 투기장이나 귀족들의 놀이객감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 네로 왕은 이 활쏘기의 표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이용 뭐 하기도 했었다라는 문헌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 거 저 어릴 때 이렇게 왜 사람 머리 위에 사과 놓고 이렇게 막 쏘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살짝 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되게 써놨죠. 자, 고대에서는 고대는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장애인을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인식만 게 아니라 보려는 인식과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고대에 대한 장애인 복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볼게요. 중세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 관점, 생각나세요? 종교적 모델에 따라서 인류의 근원적 죄의 결과고 악마의 자손이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뭐 이랬던 이제 관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이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간 본성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붐이 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되고 뭐 에타 정신을 강조한 이 기독교의 박애 사상 이러면서 왜 사회복지도 한참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초로 종교적으로 구제와 보호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적 관점으로 이 악마의 자손이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터부시하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는 이 종교적으로 이제 구제를 하고 보호하고 박애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장애인이 인간 본성, 인간 존중이라는 것으로 가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이 것들이 일어나면서 장애인 자체를 갖다가 연민으로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 사상이 대두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보호 사상을 제고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봐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다. 단지 이때는 박애, 보호, 애타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정도의 태도들이 마련은 됐었다. 하지만 근대에서 가져갔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평등해의 개념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시점에 영국은 13세기 후반부터 왕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금치산자라는 것으로 보호 책임을 지기 시작했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중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세 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등등으로 인간 본성에서 이 구제책이 마련이 되고 보호해야 되긴 하지만 평등한 건 아닌 중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스페인은 1409년에 발렌시아에 정신장애인의 병원이 설립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12세기 유럽 전체에는 이 한센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래서 이제 12세기 유럽 전체에 이 한센병, 또 문둥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문둥병 이런 거 약간 곰보처럼 되는 분들이 이제 한센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센병이 너무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번창 뭐 이렇게 되면서 한센 장애인의 격리 시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서는 이 한센병이 이렇게 한층 다 가라앉았죠. 그러면서 한센병 시설이 정신병원이나 지적장애인의 병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저 빨간색으로 그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안 그었어요, 여러분. 자, 1601년의 구빈법은 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구빈법은 장애인의 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입니다. 자, 구빈법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것에서 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인데요. 이 구빈법에는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을 나눠요. 어떤 자격이 있는 빈민이냐면, 그러니까 가난함에서 구해줄 수 있는 자격.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근데 이제 그 도와줘야 될 수 있는 자격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진 빈민은 구빈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가 개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제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은 있는데 게으름뱅이야.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될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빈민으로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이 국가가 개입해서 장애인 생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601년의 구빈법에 의해서이고요. 이때 자격이 있는 빈민. 헷갈려요. 무슨 자격이지? 구빈법은 빈민에서 국가가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거에 안에 자격이 있는 빈민으로 포함이 됐었다라는 정도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빈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근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세 한참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있었던 이제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근대는 뭐가 있었냐면 다윈의 진화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 이론들이 한참 이렇게 또 붐처럼 굉장히 유행 아니죠? 이렇게 중요시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험하고 유전적으로 열악한 인자를 보유한 사회의 제거 대상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우성인 사람들,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성 열성 이 생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제가 쌍꺼풀이 없어요. 보이세요? 네. 쌍꺼풀이 없는데요. 그 제 생물학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우성인자, 열성인자 얘기를 하면서 우성이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열성이 쌍꺼풀이 있대. 제 동생은 쌍꺼풀이 있거든요. 엄청 예쁘잖아요, 쌍꺼풀 있으면. 근데 저는 우성인데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막 생물 선생님한테 막 손들고 따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 유전적으로 이 뛰어난 존재가 우성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우성인데 쌍꺼풀도 없고 예쁘지도 않냐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 안 웃었죠. 한번 웃어주면 좋겠고요. 자, 이 유전적으로 열악한 인자는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치의 이제 T4 작전이란 걸 써놨죠. 이 나치가 워낙 유명하시죠. 그렇죠? 독일 안에서 뭐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진화론 우생학에 의거해서 이 열악한 인자인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한 이 T4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의 거리 번지수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나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20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살해가 됐는데요. 이것의 근거가 이 진화론, 우생학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장애인들을 따로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도록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진화론이나 우생학이 나오면서는 장애인들이 사실 대거 많이 이 사회에서 제거 아닌 제거가 됐었던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 산업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는 처음에는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산업화 시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없을 테니까. 아니, 적을 테니까. 그러면서 신구분법이 만들어지고 구빈원의 감금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마련이 되죠. 그러다가 산업재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저희가 장애인 복지 이념 이야기하고 뭐 필요성 이야기를 할 때 산업화로 인해서 그쵸? 장애 유발 요인이 증대된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 나죠? 나실 거예요. 자, 이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재해들이 발생을 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시대의 붐으로 일어나요. 언제? 근대에. 그러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들이 각 나라들마다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근대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두 번의 세계대전. 그러면서 전상장애인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또 장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를 하게 되죠. 아울러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된 전장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의료시설이나 재활보조기구들이 이제 개발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죽어야 돼 이랬다가 갑자기 산업재해 등등으로 일정 책임을 이제 국가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네 이랬다가 갑자기 전쟁이 빵 터지면서 전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이제 마구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마구마구 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장애인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도 제시를 하면서 장애인 교육이 시작된 시점이 근대입니다. 근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현대로 좀 넘어가 봅시다. 현대는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 복지 태동기예요. 이제 이 두 차례 세계대전까지 다 이제 하고 왔어. 하고 오면서 1910년부터 1950년까지를 장애인 복지 태동기로 봅니다. 50년대 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년대니까 59년, 뭐 60년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장애인 복지 태동기는 시설화, 의존, 분리라는 용어로 대표가 됩니다. 시설화, 의존, 분리. 그리고 병자, 취약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의료적 관점.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 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전쟁 났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 그런데 이때 주로 이루어질 게 뭐냐면 재취업과 발음이 꼬여요. 재취업과 고용 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봐요. 우리가 그 산업재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의 일들로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가장 먼저 발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상위 군인의 임의할당제도, 이탈리아에서 전장장애인의 고용의무 법률, 그다음에 미국의 보훈청 설립, 국제노동기구 ILO에서의 퇴역 상인군인 고용촉진 연구를 위한 제네바 전문회의, 그다음에 사회보장법, 신체장애인 고용법, 이탈리아의 산재장애인 의무고용법, 독일의 신체장애인 고용법, 프랑스의 할당고용법, 그다음에 ILO의 장애인 직업자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권고. 자, 전부 다가 고용이랑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재취업과 고용 위주의 이 서비스들이 장애인 복지 태동기에 이루어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전환기입니다. 장애인 복지 전환기는 1960년 들어오고 나서 1970년대까지입니다. 이때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기능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 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기능 훈련을 통해서 능력 향상과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능력이 향상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기능 훈련, 직업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하고요. 1960년도에 우리 앞에서 전 시간 장애인 복지의 이념 이야기할 때 정상화 이야기했죠. 거기서
1960년 덴마크, 스웨덴 등지에서 시설의 보호를 반대하면서 발달장애인 개념에서 나왔었다라는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 장애인 복지 전환기인 현대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시설 보호를 반대하면서 앞에까지 사실 시설의 보호를 했죠. 반대하면서 시작된 정상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1971년에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그다음에 1975년에 장애인 권리선언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던 이제 1980년대로 들어가면 장애인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애인 복지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자립, 요즘에 이제 흔하게 보는 장애인 복지 얘기들이 나오죠. 자립, 삶의 질, 개별화 이런 것들을 위한 기능적 지원을 강조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19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에 이 유엔의 회원국들은 장애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10년 동안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 안에 장애인에 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되면서 우리가 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그다음에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1980년도에 WHO에서 뭘 했었죠? ICIDH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맥상통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이 됐던 이 복지 발전기가 1980년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 복지 도약기인데요. 1990년 이후입니다. 미국의 장애인법, 그렇죠? 장애인법이라고 해서 ADA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1990년이었죠. 전 세계 최초의 장애인 금지법이었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호주는 92년, 영국은 95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참여에 따라서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전인적인 능력 개발, 사회 환경의 개선 등 총체적 개념에서의 장애인 복지 형태를 갖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 나왔죠. 자 봐요. 정체적 참여 등등까지를 다 포함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의 목적, 궁극적 목표. 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는 전인적인 능력 개발, 그다음에 사회 환경 개선. 이거 많이 본 거야, 그렇죠?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시점에 갖추게 됐다. 아울러서 유엔에서는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들을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다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 이제 도약기로 점점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그다음에 고유의 존엄성들을 존중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국제법입니다. 사실상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걸 채택하면서 많은 이제 회원국들이 이걸 갖다가 서명을 하죠. 이 채택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겠다 국제법으로라는 것들을 서명을 하고 이 서명한 것들을 국회에 비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우리나라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2007년도에 비준을 했었다. 뭐란 얘기를 우리나라 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과정 안에서도 보면 1990년대 이후에는 ADA법, 그렇죠? 그리고 유엔의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이 2006년에 나오면서 장애인 복지는 확 도약하기 시작했다라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진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제가 엄청 빠른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우 정신없어? 괜찮으시죠? 너무 정신없으면 잠시 좀 앞으로 다시 돌리셔도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계속 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것들 역시 세계 서구가 흘러온 역사들과 그닥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해서 받아왔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일단
근대 이전 조선까지의 장애인 복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는 이 가족 부양의 원칙이었죠. 가족이 다 부양했어. 장애인을 갖든 안 가지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서로 돕는 마음들이 좀 좋아서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환, 과, 고, 독 들어보셨어요? 호라비, 호러미, 고아,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무이탁 혼자 있는 이런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왕이 의류나 곡물, 뭐 관제 등등을 급여를 했었다라고 하죠. 지금 환과 고독이 저기 써 있는 조 말들이에요. 저기 보시면 되고 아니면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이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국가 제도로 이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정책은 아니었어요. 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고 왕이 즉흥적으로 좋은 왕은 그걸 해주고 안 좋은 왕은 안 해주고 왕이 마음 가는 대로 해주는 지원이 이 삼국시대에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던 옛날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저 기억은 안 나지만. 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구제 사업이 더욱더 제도화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구제 기관들이 설립이 되고요. 또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수용하고 보호하고 감형하는 제도들이 실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고려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맹인을 위한 직업 대책을 정부가 유도해서 전보는 것들, 그다음에 악사, 악기 다루시는 분들, 뭐 이런 직업들을 갖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맹인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역사 속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뭐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봐도 저런 것들이 이제 그림처럼 그려져 있긴 한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이제 기록들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니까 고려시대 때는 그랬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사상이죠.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구휼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것들은 한성부의 빈민응급구제 기관이었던 진제창이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빈민자의 의료나 의식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입고 의료는 아픈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식은 의복과 먹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장애인을 보호 수용했었던 동서화린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를 다 적는 이유는 처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쓰다가 PT를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안 보시고 PT를 중심으로 제 강의를 중심으로 뭔가 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빡빡해지고 있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정부에서는 조선시대 때 자립 가능한 경증 장애인에게 직업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장애인의 이제 구제 대책으로는 맹인의 점술업을 허가했죠. 맹인들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점술을 했죠. 지금도 만약에 이 복업을 아예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안마와 이 점술은 거의 이 시각장애인들의 유보 직종,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주어진 직종처럼 지금 많이 허가들이 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노약자, 폐질자에 대한 노동 면제, 뭐 구휼 등등의 아주 작은 구제책들은 있었어요. 그러게 있기는 했지만 이게 되게 미미하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친척의 부양에 의존들을 하게 됐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 신분에 따라서 장애인마다 차등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어서 복잡스러울까요? 괜찮죠? 네. 자, 우리 이제 조선시대까지 봤어요. 그 다음엔 근대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와 이제 미군정 시대를 정리들을 하고들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굉장히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구휼 사업이었대요. 저는 구휼 사업이 있었나 뭐 이런 팔짱을 끼면서 찌찌찌찌 막 이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1913년도에 재생원이라는 걸 설립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침구와 안마 교육들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가 평양에서 그 맹인 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면서 맹교육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다고 해요. 저 시절 때. 그리고 1944년도에는 우리 아까 그 세계 볼 때 1961년 기억나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구빈법 얘기를 잠깐 했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1944년도에 조선고령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활보호법의 모체,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모체인데요. 장애인 구제 사업이 이게 조선구호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최초의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때는 장애인 구제 사업이 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다라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빈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것들로 사용됐었고, 조선 고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통치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의 모체가 되면서 장애인의 구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구제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었었다라는 뭐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군정기, 뭐 잠깐이죠. 길지 않죠. 일제에 비하면. 일제시대에 조선 고령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너무 국사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안 외우는 게 어디야? 저 그까지밖에 못 외워요. 자,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렇게 굵직하게 가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겁나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죠. 자, 1948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됩니까? 네. 그러면서 이 1948년부터 1980년까지를 장애인 복지에 우리는 태동기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세계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태동기를 언제로 봤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을 번쩍 들고, 자, 혼자 얘기해 보세요. 1910년부터였죠. 기억나세요? 1910년부터 1950년대, 59년까지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이 세계대전 이후에 장애인들과 관련된 보호, 뭐 의존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아울러서 각종 재취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전에 했어요. 물론 너무 휘리릭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게 1910에서 1950년대까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를 장애인 복지 태동기로 보고 있어요. 한참 늦었어요, 벌써. 그렇죠? 한 50년 늦은 것 같아. 무튼 자, 우리나라는 1948년 이문영이라는 사람이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인 중앙각심학원이라는 것들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박야 보호시설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 현재 국립재활원 들어보셨죠? 찾아보세요. 이렇게 국립재활원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완전 좋아. 자, 국립재활원이 됐죠. 자, 한국전쟁과 만연한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런 장애인 아동 수용시설이 증가가 됩니다. 이 시대. 그래서 1960년 초까지 각종 생활시설들이 686개나 생겨요. 근데 저기에 이 686개는 장애인 아동시설만은 아니에요. 각종 생활시설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발달한 게 뭐였어요? 고아들을 위한 지금은 아동양육시설, 그때는 고아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외국의 원조단체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생활시설들이 증가했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는 주로 외국의 원조단체에 의해서 행해졌죠. 그리고 군사원호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똑같죠? 그리고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조직화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생긴 곳이 1954년에 한국불구자협회라는 곳이 생겨요. 이름 참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예전에 불구자 저런 말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엔 저런 말 쓰면 큰일 나요. 그때는 한국불구자협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뭐냐면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제가 플레임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줄여서 써요.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60년대에는 정부가 빈곤 구제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에 접근했고 생활보호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나왔었던 조선 구호령에서 이제 생활보호법으로 넘어오는 거죠.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수용 중심의 재활시설들이 마련이 됩니다. 언제? 1948년, 1980년인 장애인 복지 태동기 시점에. 그리고 이제 주로 1960년대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러다가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최초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죠.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해요. 그렇죠? 저 앞에서 떠드는 사람한테 듣기는 했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법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고요. 이 태동기 때 장애인과 관련된 법으로는 최초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1972년 4월 20일에는 여기 이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그때는 한국불구자협회였겠죠. 불구자협회로 제1회 재활의 날이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법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국재활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제1회 재활의 날을 지정해서 4월 20일을 장애인 날, 현재는 장애인 날이죠. 재활의 날로 지정을 해서 넘어갑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날. 언제예요? 4월 20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장애인 주간은 언제예요? 1번. 장애인의 날을 포함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한다. 2번.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앞으로 일주를 말한다. 2번. 장애인 날이 포함된 뒤로 일주를 말한다. 4번. 모르겠다. 답은 장애인의 날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날을 포함해서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애인 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상식으로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981년부터 1987년까지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환기라고 봅니다. 이때 1981년도에 장애인 복지법, 그렇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됐죠. 맞습니까? 이거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5개 유형의 장애가 있었고 이 시점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는 걸로 명시했어요. 바로 방금 앞장에서 재활의 날 있었죠. 그게 몇 년도였죠? 내가 말을 안 해줬죠. 1972년이었어요. 그렇죠? 1972년 4월 20일 날 1회 재활의 날을 실시했었죠. 재활협회에서. 그게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걸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사부, 그때는 보건사회부였죠. 지금은 보건복지부죠. 자, 보사부라는 곳 안에 장애인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처음으로 생겨요. 장애인 복지만 전담하는 부서가 재활과라는 걸로 신설이 됩니다. 1981년도에.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죠. 지금 저희 1981년도는 자, 앞으로 휘리릭 넘어가면 세계 장애인의 해가 선포된 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세계 장애인의 해가 선포된 해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 우리도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장애인의 날이 정해졌고 보사부 내에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인 재활과가 신설이 됐어요. 아름답죠? 늦었지만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1982년도에 서울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게 최초로 생기면서 각 시도에 장애인 복지관들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에 장애인 공무원이 특별 채용이 되기도 해요. 또 1987년에는 장애인 등록제, 지금 이제 장애인 81년까지는 장애인을 나누긴 했지만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것들이 장애인 등록제라는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 수립 이후에 복지 전환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1년도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던 시점. 그래서 88년도에 올림픽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장애인 복지 발전기인데 우리나라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얘기를 해요.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흔하게 얘기했던 88 올림픽. 그쵸? 제가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을까요? 아무튼. 네. 자, 88 서울 올림픽이 만들어지면서 올림픽 다음면 장애인 패럴림픽이 같이 오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나라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튼 1988년에 87년들에 만들어졌던 장애인 등록제가 시범 운영됐던 것들이 8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이 제도적으로 형성된 많은 정책들이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막 부응하면서 제도적인 틀을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애인 올림픽 때 나라가 사실은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 전부 다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 시점에 88년 이후로 89년부터는 대규모 장애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규모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들이 개정들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이 장애인에게 초점이 되기 시작하고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인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1989년도에 그전에 만들었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놈자자가 사람 인자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장애인의 범주 얘기를 할 때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란 이름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법이 나중에 99년도가 되면서 법이 개정된 거니까 뭐지? 오탄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90년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980년 이후에 장애인 복지 예산들이 증가했고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신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가 되면서 장애인 참정권 운동본부가 마련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등을 확보를 위한 움직임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8년은 사실상 장애인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가 입장에서도 전체 장애인들에게 많은 제도적인 틀을 정비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에서는 우리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훨씬 더 많은 운동을 일으켰다. 조직적으로 운동을 했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장애인 복지 발전 1차 도약기가 마련이 됩니다. 1차 도약기. 자,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데요.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는 사람. IMF가 터졌어요.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97년 10월 달인가? 아마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IMF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호주로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좋았겠죠? 네, 기억 안 나지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IMF가 터지면서 뭐 이렇게 그 이후로 결혼했던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IMF가 정말 이 실업 대란이었잖아요. 근데 이 IMF 이후에 해고의 영순위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장기 실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장애계에선. 물론 사회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실업이고 저 시점에 우리나라에 그 조건부로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주고 이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뭐 부도 나고 부모님들이 뭔가 벌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면서 이제 굉장히 큰 대란들이 일어났었는데 장애인들의 이제 장기 실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장애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계의 대규모 집회들이 또 마련이 되죠.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거는 너무 경증을 중심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저기 이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인 장애인들이 고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지역사회 내에 똑같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실상 IMF가 터지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마저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꽤 긴 문제들, 98년, 99년까지 집회들, 대규모 집회들이 한참 열렸고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걸로 개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고 했을 때는 노동부 산하에 취업, 고용이라는 것들만 이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것이 되면은 고용 촉진이라고 하는 노동부에서의 고용과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중증장애인의 직업, 중증장애인의 뭐 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증 중심의 장애인 고용 촉진 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증과 중증인 이 직업재활을 포괄하는 법으로 결국은 98년 IMF 이후에 대규모 집회들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란 걸로 19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들을 이제 그래서 일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제도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책들에서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인권 운동의 중심으로서 이 복지 발전을 했었던 뭐 88년 이후에 장애계 대규모 운동들, 그다음에 이 98년, 99년도에 이 고용 촉진 때문에 움직였던 운동들, 그다음에 2007년 쪽으로 넘어가면 2004년부터 쭉 이루어져 왔었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들로 기술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흘러왔던 것들이 제도와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좀 정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머릿속에 개념화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99년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됐죠. 그래서 2000년도에 장애 범주가 확대가 되죠. 10개. 그리고 2003년도에 15개 이렇게 법주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때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제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뭐지? 너무 많이 알고 싶어? 이런 생각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긴 지금 이 방대한 이 세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저게 뭔지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동권 운동들이 마구 만들어지죠. 그래서 왜 오이도역에서 이 장애인 휠체어가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권 연대가 운동을 시작하고 뭐 장애계가 모여서 이 휠체어와 기타 등등의 한참 운동들을 만들어가고 저상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도입을 의무화시키고 이런 운동들이 한참 이때 이루어졌던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4년도에 법이 마련되면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됐었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이 2차 도약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계 역사를 볼 때도 발전기라고 하는 것, 맨 마지막에 도약기라고 하는 것이 2006년 이후였어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아니다. 거기는 90년 이후죠. 그렇죠? 1990년 이후로 잡으면서 미국의 ADA법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유엔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복지가 발전했다라는 얘기들을 접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IMF 이후에 또 다른 시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들어갔고요. 2006년 이후에 우리 보면 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들이 마련이 되죠. 우리나라는 2006년에 유엔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들이 채택이 되죠. 그리고 회원국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2007년 3월 달에 유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007년 12월에 국회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권리 협약에 자세히 들어가면 뭐 나중에 그 중에 선택 의정서를 우리가 서명하지 않아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까지 여기서 알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는 모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잠이 와서 그게 너무 궁금하시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뭐 대한민국 비준, 뭐 선택 의정서 이런 것들로 쳐보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빠졌는지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찾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법들이 쭉 생겼느냐를 제가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 함은 그 시대적인 흐름과 이 장애 개념에 대한 범주와 기타 등등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은 2007년, 2006년 이후에 대부분 다 생겼어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16개다라고 하면 전부 다 2007년 이후에 생긴 것도 태반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론 저기 앞에서 제가 제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7년에 12월에 비준했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이거를 위한 운동은 2004년부터 있었죠. 2004년? 네,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 인권위에 가서 집회하고 뭐 기타 등등들이 있었고, 자, 그런가 하면 2007년도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등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라는 것도 시행됩니다. 이건 이런 거죠. 사실상 그동안 장애에 대한 개념을 개별적인 모델, 의료적인 모델로 가지고 와서 치료 등등에다가 서비스를 주고 전문가 위주의 모든 개입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아동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사 선생님들이 가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심을 뒀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의 당사자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사회 서비스 바우처라는 것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바우처가 마련되면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는 치료, 재활 서비스에 부모나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논리로 바뀌어가는 권리 주체로 바뀌어가는 것들이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바뀌었고요. 자, 볼까요?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그다음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1년,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성년후견제도 2013년, 발달장애인법 2014년,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5년, 그다음에 한국수화언어법 2016년, 점자법 2016년, 2007년 이후로 이렇게 많은 법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2차로 도약했던 시점이다. 라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번 시간 굉장히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에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나 옛날에 싫어했던 세계사 이거 아니고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 담론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